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김영민 브리핑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주간방송 종합편을 보내드립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걱정 마세요. 다이어트 전문샵 비타샵에서 빼요빼요 다이어트 캡슐이 나왔습니다. 빼요빼요 다이어트가 뭐예요? 동해 홍게에서 추출한 키토올리고당과 가르시니아 열매 추출물로 만든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그거 알아? 박대리가 군뱅이를 먹는다며? 홍보팀 오과장도 군뱅이를 먹는다는데? 우리 회사 유명 애주가는 다 먹네? 군뱅이를 먹는 게 아닙니다. 술친굼을 먹는 겁니다. 한의사가 인정하는 간에 좋은 국산 군뱅이. 거기에 헛개, 강황, 울금까지 애주가들의 핫 아이템이 모두 들어갔습니다. 후기가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술친굼. 네이버에 술친굼을 검색하세요. 친구 술친굼. 이제 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주말에 잠꼬대 아닌 잠꼬대, 이 시를 문익환 시인의 아들 배우 문성근 씨 목소리로 전해드렸더니 아주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아, 제가 뜨거웠던 게 아니고. 교수님이 먼저 이렇게 예열을 해주시고. 아유, 참 우리 교수님 대단하시즘이 강하세요. 아니, 우리 김 PD가 뭔가 계략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무슨 계략이 있겠습니까? 문성근 배우를 나하고 나란히 배치하면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문익환 시인과 같은 열반이신데 제가 잠시 좀. 미안해요. 아닙니다, 교수님. 아니, 근데 정말 교수님 설명을 듣고 그 시를 접하다 보니까 일단 우리가 갖고 있었던 편견의 벽이 깨지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시키는 대로 충성과 맹세를 다하면서 하자는 대로만 살아야 하는 것인지, 왜 그게 바르고 옳다라고 생각해 왔는지, 역시 그 시인은 일반인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범주와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인식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게 바로 시인의 존재 이유인지도 모르죠. 일상적인 사고의 범위를 넘어서서 새로운 세계를 상상하는 힘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화예술인이 잡혀가는 시대는 암울한 시대, 사악한 시대,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야만의 시대죠. 야만의 시대, 예. 야만의 시대라는 그 표현을 선택하지 못한 걸 보니 제가 확실히 교수님의 한 5단계 아래에 있는 것 같습니다. 6단계 해줘요. 6단계? 죄송합니다. 6단계로 하겠습니다. 예. 한 단계라고 할까 했는데, 예, 죄송합니다, 교수님. 예.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얘기하기 전에. 예. 나이가 못한다고 핀잔을 들을 말이긴 한데, 고백 하나 할 게 있어요. 예. 떨리죠? 무슨 말 할지? 글쎄 말입니다. 요새 어떤 사람이 참 좋아져요. 몰래. 우리 대통령하고 김정숙 여사가. 아이고. 제가 이 나이에 그 어떤 사람을 몰래 좋아할지는 미처 몰랐습니다. 예. 우리 김정숙 여사가 독일 가는 길에 예. 동백나무를 한 그루 가져갔다 그러죠? 예. 그리고 동백나무를 윤희상 선생 묘 앞에 심었다 그럽니다. 저한테는 대단한 감정의 격동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정작 윤희상 선생이 오랫동안 살았던 통영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일보에 지난주엔가 말씀드렸던 강재윤 시인이 쓴
글이 하나 실려 있는데요. 예. 그 부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하지만 정작 그의 고향 통영에서는 김동진 통영시장 주도의 윤희상 흔적 지우기가 몇 년째 계속되고 있다. 그가 나고 자란 생가터는 도로공사로 매몰 위기에 처했고 그를 기리는 공원은 윤이상이란 이름을 달지 못하고 도천 테마파크가 됐다. 더욱이 그의 명성을 팔아 건립한 520억 원짜리 통영국제음악당에는 윤희상 이름을 딴 연주홀 하나 없다. 박근혜 정권 시절 윤희상 평화재단은 블랙리스트에 올랐고 윤희상 콩쿠르에 대한 국가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탄생 100주년인 올해 세계 각지에서 기념 행사가 열리고 있지만 김 시장은 여전히 윤희상 지우기에 몰두해 있다. 그가 살아생전 민주화 운동을 했고 이미 고문 조작 사건으로 판결이 난 동백님 사건으로 옥고를 치렀다는 이유 때문일 것으로 짐작된다. 윤희상은 생존 당시 현존하는 유럽 5대 작곡가의 하나로 꼽혔고 뉴욕 브루클린 음악원 교수들이 선정한 사상 최고의 음악가 44인의 하나이기도 했다. 44인 중 20세기 작곡가라고는 윤희상과 스트라빈스키 등 4인뿐이었으니 그의 음악 세계에 대한 국제적 평가가 어떠했는가를 새삼 일깨우고도 남는다. 그의 생가터가 보존돼야 할 무슨 이유가 더 필요하겠는가. 이렇게 쭉 이어지는 글입니다. 예. 우리 김 PD 기억나죠? 통영에서 윤희상 기념관 들렀던. 아이고, 교수님이 이끌어주신 그 통영 여행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뭐 세계적 음악가이기도 하지만 정말 윤희상 선생은 식민지 시대부터 독립운동을 해왔고요.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문화운동을 통영의 여러 문인들과 예술가들과 함께 했고, 그리고 일본 유학을 마치고 베를린 유학을 가서는 동백님 사건에 연루돼서 정말 지독한 옥고를 치렀습니다. 예. 그리고는 결국은 1995년에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는데 전향서를 쓰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걸 거부하고 돌아오지 못한 채 베를린에서 숨을 거둡니다. 예. 그 베를린 묘지에 그 묘비명처럼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처염상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처염상정. 예. 네, 처는 어디에 처하다 할 때 처고요. 염은 오염할 때 염으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자는 항상 상자, 정자는 깨끗할 정자인데요. 아무리 더럽혀진 곳에 있더라도 나는 늘 깨끗할 것이다. 뭐 이런 의미 정도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조국에서 버림받고 머나먼 이국 땅에서 마지막 숨을 거둔 세계적인 이 예술가의 마음이 어땠을지 예. 다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은 조금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통영에서 동백나무를 들고 대통령 부인이 독일을 방문했을 때 그 묘 앞에 뭐라고 해야 됩니까? 추서했다고 해야 됩니까? 네.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아마 잠시 윤희상 선생이 눈을 뜨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상상을 했습니다. 윤희상 선생의 음악은 뭐 워낙 유명한데요. 예. 오페라 심청이나 류퉁의 꿈, 그리고 나비의 미망인 대단히 유명하고요. 강서 고분에 있는 그 벽화를 상징해서 작곡한 이미지라는 영상이라고 번역되죠. 예. 대곡이 있고요. 또 광주민주항쟁을 보고 분노와 숲을 못 견뎌서 쓴 광주여 영원이라는 교향시도 아주 유명합니다. 예. 그 말고 뭐 오보나 플룻을 위한 뭐 협주곡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현대음악이어서 좀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자꾸 듣다 보면은 뭔가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에게는 유감스럽게도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유인 즉슨 북한을 방문해서 김일성을 만났다는 것, 그리고 북한 정권이 윤희상을 찬양한다는 것 때문인데 참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북한 정권이 찬양하는 역사의 중요한 사건을 간주하는 동학농민혁명도 우리는 지워야 되고, 그죠? 그리고 이 북한에서 높이 평가하는 이기영이나 이런 예술가들 있잖아요, 작가들. 예. 이 사람들도 다 지워야 되고, 그러란 말입니까? 예. 참 말도 안 되는 짓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왔습니다. 예. 그게 지금 통영시에서 이런 생가터를 직선 도로를 만든다는 이유로 지워버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 김동진 통영시장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때 우리 여행 갔을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윤희상 기념관도 윤희상의 이름이 들어가서 안 된다는 이유로 도천 테마파크라고 윤희상 기념관이 있는 곳이 도천동입니다. 통영시 도천동인데 테마파크라는 요상한 이름으로 만들어놨고요. 그 통영국제음악당이라는 그럴싸한 음악당이 있는데 다 윤희상의 이름을 명성을 팔아서 건립한 거죠. 거기에 윤희상 이름을 딴 연주홀 하나가 없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야만의 땅이라는 걸 그대로 보여주죠. 지금 올해가 탄생 100주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세계 각지에서 정말 세계적인 연주자들이 다 윤희상을 기념하는 행사를 벌여왔고 앞으로도 벌일 예정이라고들 해요. 예. 근데 우리는 윤희상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예. 얘기 좀 길어졌습니다. 오늘은 그 윤희상 선생에 관한 평전을 청소년들이 읽을 수 있게 쓴 책입니다. 박선옥이 지은 세계 현대음악의 거장 윤희상에서 몇 구절 보겠습니다. 예. 사실은 그 루이제 린저가 쓴 상처 입은 용이라는 그 대담집 비슷한 책이 있습니다. 대단히 훌륭한 책인데 이게 또 절판이 됐어요. 또 절판된 책 소개해드리면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나무랄까봐 이 책을 도서관에서 보시고요. 루이제 린저는 독일 아주 뛰어난 작가이죠. 예. 그리고 김일성을 직접 만나기도 했고요. 그리고 윤희상을 깊이 좋아해서 윤희상과 아주 그 내밀한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루이제 린저가 상처 입은 용이라고 했듯이 예. 태몽이 용꿈이었다고 합니다. 오. 윤희상 선생이 1917년에 경남 산청에서 태어났어요. 그 지리산 자락에서. 근데 그 어머니가 태몽을 꾸었는데 용이 보였는데 꿈속에서 꿈의 마지막 부분에 상처를 입어서 멀리 날아가지 못하는 그런 태몽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상처 입은 용이라는 제목을 달았는데 사실 그 인생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죠.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의 음악가가 됐음에도 고국에 돌아오지 못한 채 독일에 묻혀서 독일 국적으로 독일 땅에서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하는 상처 입은 용의 이미지가 선명합니다. 몇 구절만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백님 사건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박정희 정권이 67년에 자신의 그 권력 기반을 안정하기 위해서 간첩 조작 사건을 끝없이 만들어내잖아요. 예. 그 중에 하나가 뭐 대표적인 동베를린 사건, 동백님 사건입니다. 150명이 넘는 지식인과 예술가들이 여기 연루됐고요. 외교관도 포함해서 그 부분, 그 얼음의 이야기를 하면서 저자가 이렇게 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 하나를 사이에 두고 고문자들이 협박하는 소리, 비명소리, 자술서 쓰라고 강요하는 소리, 강목으로 어딘가를 마구 때리는 소리들이 뒤엉켜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중앙정보부가 즐겨 쓰는 이중 고문 방법이었다. 가까운 거리에서 동료들이 거짓 자백을 강요당할 때 심리적으로 더욱 위축되게 만들어 결국 고문자들이 원하는 대로 자술서를 쓸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고도의 심리술이었다. 며칠 동안 고문에 시달렸던 윤희상은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그는 항복을 해야 했다. 군복 입은 남자들이 시키는 대로 받아 적었다. 윤희상은 이제 고문하는 자의 의도대로 꼼짝없이 죄를 뒤집어 쓰고 말았다. 나는 북한에 봉사하는 공산주의자다. 낡은 나무 책상 앞에서 윤희상이 자술서를 쓰는 동안 고문자들은 승리에 도취한 야수의 표정을 지었다. 자술서를 이렇게 강요 위에 쓰고 난 다음에 윤희상은 이렇게 생각했다고 적습니다. 윤희상은 자신의 영혼과 육신을 민족이라는 재단에 바치기를 열망해왔다. 그러나 이제 그런 열렬한 희망은 추악한 정치 공작에 의해 송두리째 무너지고 말았다. 차라리 죽자. 죽어서 이 누명이 벗겨질 수만 있다면. 윤희상은 책상 위에 있는 묵직한 잿더리를 집어 자신의 뒤통수를 내리쳤다. 머리가 통째로 뒤흔들 만큼 충격이 컸다. 두 번째와 세 번째를 거듭치니 앉은 자리에서 피가 흥건히 흘러내렸다. 정신을 놓기 전에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 벽에 유서를 썼다. 최덕신 대사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나의 아이들아, 나는 간첩이 아니다. 윤희상은 눈앞이 가물가물하는 가운데 쓰러졌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윤희상의 그 범죄자 사진을 보면은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있습니다. 예. 이게 치욕을 견디지 못해서 자기가 간첩으로 내몰리는 걸 정말 못 견뎌서 잿더리로 머리를 친 그 상처죠. 이렇게 고문을 통해서 이런 수많은 지식인과 예술가들을 정신적으로 파멸시키고요. 육체적으로 그랬습니다. 우리 오래전에 읽었던 천상벽의 시 기억나죠? 예.
총장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 간첩 사건에 걸려들어서 정말 수많은 세월, 뭐 오랜 그 시간 동안 정말 지옥 같은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끝없이 음악을 작곡합니다. 윤희상의 음악은 한국적 정서를 세계적인 음악 언어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뭐 상찬이 그치지가 않습니다. 예. 저도 윤희상의 음악을 아주 좋아하는데 이 음악을 들을 때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비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예, 예. 새벽이나 한밤중에 음. 소주를 반병쯤 마십니다. 그리고 불을 다 끄고요. 예. 조용한 가운데 음악을 들어오면은 음들이 살아서 땅구멍을 통해서 귀뿐만이 아니라 이 몸으로 스며듭니다. 불을 켜놓으면은 빛이 음을 삼켜버리는 듯해요. 윤희상 음악 들을 때는 한번 그렇게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아마 들리지 않았던 음들이 서양의 악보 위에서 이 한국적 정서들이 어떻게 생생하게 살아나는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윤희상 선생의 음악적 여정의 중요한 모티프가 된 게 바로 통영의 경험이었다고 그래요. 예. 그러면서 이 통영에서 보낸 어린 시절 상상하면서 음표들을 그려 넣곤 했다고 합니다. 그 부분 잠깐 읽어볼까요? 예, 예. 윤희상은 어릴 적 통영의 밤바다를 보면서 온 세상에 가득 차서 흘러다니는 음표들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적이 있었다. 작곡가는 그저 온 우주에 존재하는 음악을 건져오는 것이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는 감방 안에도 음악은 떠다녔다. 시시때때로 온몸이 부서지는 고문의 기억은 세포 하나하나를 갈기갈기 찢을 만큼 예리했지만 두렵진 않았다. 정작 두려운 것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미처 다 끝내지 못한 채 이대로 영원히 사라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었다. 이렇게 감옥 생활하면서도 희극 오페라 나비의 꿈을 작곡하기도 하고요. 자기 어릴 적 상상과 현실의 고통을 초극하기 위해서 음표로 고난들을 새겨넣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 초극이 뭡니까? 초극이. 너무 유식한 용어만 쓰시니까 그 저희같이 무식한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초극을. 왜 그러셔요? 6단계밖에 아니면서. 초극이 어떤 뜻입니까? 뭐 뛰어넘는다는 뜻이죠. 고통들과 아픔들을 뛰어넘기 위해서 음표를 통해서 어린 시절 과거에 여행을 하면서 자신의 음악적 열정들을 쏟아부었던 것이죠. 네. 그리고 뭐 윤희상의 삶에서 가장 감동적인 게 뭐 김대중 구명운동도 구명운동이지만 교향시 광주여 영원이라는 음악을 작곡할 때의 그 에피소드들입니다. 독일에서 광주민주화 항쟁의 비디오를 본 모양입니다. 그 분노가 어찌했겠습니까? 예. 계엄군들이 광주 시민과 학생들을 총공을 찌르고 발포하는 장면을 그대로 보도됐거든요. 독일에서는. 예, 예. 그 처절한 유혈극을 보고서 그야말로 분노가 극에 달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광주의 영혼이라는 음악을 작곡합니다. 그 부분 잠깐 볼까요? 예, 예. 윤희상은 책상 앞에 앉아 연필을 들었다. 머릿속에서 격렬한 음표들이 난무하기 시작했다. 분노와 증오가 한데 뒤섞여 온몸이 떨려왔다. 윤희상은 그럴 때마다 발작을 일으키려 하는 심장을 달래기 위해 손바닥으로 가슴을 지그시 눌러야 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을 주제로 한 교향시곡 광주의 영원이가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이 작품은 이제까지 자신이 써온 형태와는 달리 누구나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음악 어법으로 작곡하고자 했다. 그러나 막상 작품을 시작하려 하면 파도처럼 휘몰아오는 격정에 사로잡혀 악상이 마구 뒤엉켜버리기 일쑤였다. 그럴 때면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 두 손으로 이마를 짚은 채 책상머리에서 오랫동안 침묵해야 했다. 작품을 쓰는 동안 깊은 슬픔과 마주쳐야 했다. 슬픔을 누르면 끓어오르는 분노가 찾아왔다. 그것들은 거친 음표와 황량한 악상을 함부로 쏟아 놓았다. 이 모든 감정들을 조절하고 다스려야만 작품을 이어갈 수 있었다. 윤희상은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하루에도 몇 번씩 거실과 안방을 성큼성큼 걸어 다녔다. 이렇게 좀 이어집니다. 예. 뭐 이 곡은 독일에서 뭐 정말 대단한 찬사를 받고요. 독일의 저명한 정치가뿐만 아니고 문화인이라면은 윤희상을 하나의 상징처럼 현대적 고통의 심볼처럼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예. 독일에서는 최고의 상인 독일 연방공화국 대공로 훈장을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바이마르에서 괴테상을 수상하기도 합니다. 최고의 대우를 받는 거죠. 예. 근데 한국에서는
그 생가터를 직선 도로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고 윤희상 기념관 하나 제대로 갖지 못해서 도천 테마파크라고 이상한 요상한 이름을 지어버리고 블랙리스트에나 올리고 통영 국제음악당에 연주를 하나 없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제가 언젠가 그 음악하는 사람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만약에 통영에 윤희상 음악학원을 만들면 예. 아마 세계 최고의 음악을 공부하고자 하는 그 지망생들이 몰려들 것이다. 그야말로 통영의 최고의 브랜드가 될 뿐만 아니고 한국의 아마 최고의 브랜드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우리 대통령이 베들린에 가시는 길에 동백나무 한 그루를 함께 싣고 갔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동백나무를 윤희상 묘비 앞에 심는 화면을 보면서 감동이 밀려와서 오늘 윤희상 평전 말씀드렸습니다. 예.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이 평전과 함께 윤희상 음악 그 앨범들, CD들 구입하셔서 한번 깊은 밤에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에 검색해봤는데 음악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의외로.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런 CD를 한번 구입해 보시기 바라고요. 예. 올해가 또 박정희의 탄생 100년입니다. 그러네요. 동갑내기인데요. 예. 박정희를 기념한다고 무슨 우표를 만드니 어떠니 이런 X짓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상응하게 김재규 봉투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훌륭합니다. 김재기 봉투 만들어서 박정희 우표 붙이게. 예, 그렇습니다. 한 나라가 제대로 되려면은 우리 김 PD가 잘 말씀하셨듯이 문화예술인에 대한 깊은 존중, 사랑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네. 윤희상 우표가 나온다면은 그거야말로 우리 한국의 문화적 수준을 대표하는 하나의 상징이 되겠죠. 박정희 우표가 뭡니까? 박정희 우표가. 예. 아니,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윤희상 선생님 꼭 기억하시고 음악 들으시면서 세계적인 예술가가 생전의 그 꿈이었던 통영에 묻히고 싶은 꿈이 실현되는 날을 앞당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뭐 마무리하면서 뭐 하나 듣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윤희상 선생 작품은 구하기도 어려워서 윤희상 선생의 제자가 있습니다. 김홍재 선생이라고. 네, 압니다. 예. 예, 그 제일 조선인이라는 굴레를 과감히 떨치고 일어나서 제일동포의 희망으로 우뚝 선 지휘자인데, 네, 맞습니다. 이분이 그 임진강이라는 작품을 만들었는데요. 저는 솔직히 이게 윤희상 선생 작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김홍재 선생 작품이더라고요. 제일동포 사이에서는 아주 유명한 음악이죠. 예, 김홍재 선생이 윤희상 선생 제자라고 하는데 나의 작품을 연주함에 동양의 도교 철학을 바탕으로 한 동과 정, 양과 이 미묘한 대립과 화합을 섬세하고 강력한 표현력으로 설득력 있게 지휘했다라면서 윤희상 선생이 김홍재 선생을 칭찬한 적이 있었어요. 네. 임진강 이 작품은 정말 제 심금을 울렸던 작품인데 연주 음악 하나 소개해드리면서 교수님과는 또 내일 약속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 PD 시사평론가 그만두시고 네. 음악평론가로 이렇게 전업하셔도 될 것 같아요. 교수님보다 6단계 아래에 있는데 뭐 어디 가서 명함을 부리고 다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임진강 함께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2017년 쿨 썸머 바디로직 라이트 출시. 통기성이 좋아 땀 걱정 없이 한여름에도 쾌적하게. 입은 듯 안 입은 듯 가벼움의 신축성은 그대로.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라이트. 유산균은 똥만 잘 싸게 해주는 게 아니야.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그런데 아무 유산균이나 사 먹으면 되겠어. KOA팜의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어봐.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 하루 한 알만 먹으면 프리미엄 생균 100억마리가 내 몸 안에 들어오는 거야. 후덜덜 100억마리? 빨리 먹어봐야지. 네이버에서 KOA팜을 검색하시거나 EJ몰에서 찾아주세요. 문의 전화는 010-5220-7924.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의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이제 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비가 계속 내립니다. 네, 꿉꿉하네요. 예. 비가 오는 날에 교수님께서 추천해 주시고 싶은 노래나 음악이 있으면 하나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김현식이 부른 빛처럼 음악처럼이 제일 좋겠네요. 아이고, 정말 참 딱입니다, 딱. 네, 이런 음악 들으면서 짬뽕 국물에 소주 한 잔 마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예. 김현식 씨의 이 노래는 1986년에 나온 노래잖아요. 아마 그쯤일 겁니다. 예, 지금도 사랑을 받고 있는데, 노래는 남고 불렀던 사람은 우리 곁을 떠났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영어를 좀 해서 이걸 영역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레인이 내리고 뮤직이 흐르면 아이는 뮤를 싱크해요. 뭐 이런 겁니다.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아, 당시에 굉장한 또 화제와 또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런 날 정말 김현식 씨가 또 생각이 납니다. 딱이죠? 예. 그 한국 사람이라는 하모니카 연주 음악. 이거는 정말 김현식 씨의 인생을 담은 그런 음악입니다. 이게 가사는 없지만 이 연주곡이 그의 인생과 그의 음악 세계를 상징하는 그런 음악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김 PD가 좀 많이 외로운가 봐요? 아내한테는 외롭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내한테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은 아마 내 장례식장에 와서 우는 여자들이 많을 것이다. 그런 얘기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일단 죽어봐. 일단 죽어보면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 예, 물론 농담입니다. 예. 아이고, 교수님, 심각한 얘기하다가 웃고 그렇게 또 시작을 했습니다. 심각한 얘기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어제 오늘 이현주 의원이라는 분이 네. 급식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을 아주 폄하하는 말을 했던데 대단히 충격적이네요. 아니, 농담으로도 할 수 있는 소리가 아닌데. 그렇죠. 이걸 뭐 반교육적이고 반노동적이고 반여성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듣기에는
반밥적인 것 같아요. 아, 반밥적이다. 아. 밥을 이렇게 모욕해서는 곤란하죠. 그 사람이 급식실에서 일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학교 다닐 때 급식실에 한 번 가서 일해 본 적이 있는데요. 예, 예. 그 급식 봉사를 했었습니다. 학교에서? 네, 학교에서. 예. 아, 근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대단히 손이 많이 가고, 위생도 철저해야 되고, 예. 예, 보통 일이 아닌데, 그 양반은 밥을 안 먹고 사는 모양이죠. 제가 그래서 관련 책을 찾다가 그게 다른 곳에 있어서 얘기를 못하고 다음 기회에 한번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밥상의 문제와 관련해서 한번 얘기 좀 깊게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밥의 고마움을 모르는 자들이 정치를 하고 있으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예. 그 자신은 햄버거만 먹는 모양이죠? 네, 그런 모양입니다. 정크푸드라 그러죠? 그런 햄버거만 먹는 모양입니다. 예. 밥은 하늘이다. 이거 어디서 나온 말이죠, 교수님? 글쎄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의 전통적인 생각 속에서는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하늘이다라는 게 동학사상에 기원하고 있잖아요. 예, 예. 인내천이라는 게. 사람이 사람일 수 있고 또 그게 하늘일 수 있는 이유는 밥이 있기 때문이죠. 예. 밥이 하늘이라는 그 시도 있는데 그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밥이 하늘입니다. 하늘을 혼자 못 가지듯이 밥은 서로 나눠 먹는 것. 밥이 하늘입니다. 이 시 유명한 시인데 이걸 우리 정선태 교수님이 모른다는 게 과연 말이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딱 이 저자를 보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김지하였습니다. 예. 아마 그럴 거예요. 네. 김지하의 시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내 머리는 너를 잊은 지 오래. 예. 김지하를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근데 그 시만은 뭐 우리가 또 귀하게 여겨야겠죠. 예. 밥이 하늘이다라는 건 동학사상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예. 김지하 씨도 동학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었죠, 한때. 예. 네,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김지하 씨는 뭐 요즘 주장하는 게 박근혜 대통령 한 번 더 시키자 뭐 이런 건데, 예. 그냥 잊어버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분은. 근데 예. 참 잘 늙어야 돼요, 우리. 예.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웰 에이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웰 에이징. 예. 잘 늙어야 한다. 아유, 이게 어디까지 번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수님. 뭐 오늘 우리 김 PD 심심하신가 봐. 예. 뭐 인생의 진도가 있겠습니까만은 예. 그래도 오늘 진도 잠깐 나가죠. 예, 예, 예. 오늘은 기드 모파상의 피에르와 장이라는 아주 훌륭한 소설을 한 편 골랐습니다. 예. 모파상 하면은 언뜻 비객덩어리를 떠올리실 분들이 많을 거고요. 그리고 목걸이도 있고요. 단편 아주 잘 쓰죠. 예. 물론 여자의 일생이라는 장편 벨아미와 더불어서 아주 유명하죠. 예. 근데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이 피에르와 장이 대단히 높은 수준을 보여주는 소설입니다. 예. 제가 가끔씩 참조하는 책이 죽기 전에 꼭 읽어야 할 책 1001이라는 책이 있어요. 예, 예. 피터 박솔이라는 사람이 편집한 이 책인데 죽기 전에 1001권 꼭 읽어야 된다. 예. 라는 얘기인데 꼭 안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예. 저도 몰랐었어요. 이 피에르와 장이라는 소설이 있다는 걸. 구입해서 읽어봤더니 역시나 기대를 배반하지 않더군요. 중편과 장편의 경계쯤 되는 약 200페이지 분량입니다. 예. 간단하게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피에르와 장이라는 형제가 있습니다. 예. 피에르가 형이고요. 장이 동생입니다. 피에르는 법학을 공부를 했고 장은 의학을 공부했습니다. 의학? 네, 의학을요. 예.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아주 아름다운 바닷가에서 평온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 이러면 소설이 안 되죠? 예, 예. 어느 사건이 있어야 되죠. 예. 우리가 뭔가를 만난다는 것, 타자성이 침투한다 그러는데 예. 어떤 새로운 것이 딱 들어올 때 삶의 경로가 바뀌잖아요. 제가 김 PD를 만나면서 삶의 경로가 바뀌어서 이렇게 전생이 없던 방송인으로 이렇게 활약하고 있듯이 이렇게 상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걱정스러워해요. 아, 왜요? 왜 그러시냐고 나보고. 네, 아무튼 이렇게 평온하게 살아가고 있던 가족의
사이에 공증인이 찾아와요. 예. 공증인이 찾아와서 어떤 사람이 죽어가면서 둘째 아들 장에게 아주 거액의 유산을 물려주라고 부탁이 있어서 예. 전한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평온했던 가족의 거금에 돈이 들어오는 순간 문제가 발생하겠죠. 근데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겁니다. 예. 이 소설은 당연히 돈의 출처를 찾아가는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 돈의 출처를 쭉 찾아가다 보니까 어머니가 오래전에 사랑했던 사람이 둘째 아들 장에게 물려주는 돈입니다. 피에르는 큰아들은 이제 대단한 질투와 불만에 휩싸이겠죠. 예. 그러고 보니 그걸 이제 추적해 들어가요. 추적해 들어가면서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엄마의 옛날 애인이 있었고, 예. 옛날 애인과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장이었다는 걸 찾아냅니다. 이런 서사는 오래전부터 고대 그리스부터 있어 왔던 건데 대표적인 게 오이디푸스 왕 같은 경우죠. 예. 네, 자기 어머니와 함께 살잖아요. 그리고 누가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차지했느냐 이걸 추적해 들어가는 건데 결국 자기 응징, 자기 처벌로 나아가는 서사들인데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말이 또 여기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 훌륭하십니다. 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 시달린 사람이 히틀러라는 얘기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얘기도 있죠. 정신적으로 상당히 정신무사학적으로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라고 하죠, 히틀러를. 예, 예. 그런 그 오이디푸스 왕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햄릿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셰익스피어의 드라마. 예. 거기서도 숙부가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차지하잖아요. 예. 거기에서 햄릿의 고민이 시작되는데, 그래서 이 오이디푸스의 고뇌와 햄릿의 고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그런 소설처럼 읽힙니다. 여기에서는 중요한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게 유산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 평온했던 가족이 결단 나는 지경까지 이릅니다. 예. 그러면서 그 피에르가 실질적인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데 피에르의 심정의 변화들, 그리고 어머니가 자식을 바라볼 때 그 두려움들, 그러면 동시에 과거의 자신의 삶을 포기할 수 없다는 그 의지, 이런 것들이 곳곳에 부딪힙니다. 예. 이 소설의 한 구절 보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예. 피에르가 어머니를 의심하면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사람들 머릿속에 그런 가증스러운 의심이 태어나게 만들 만한 이유들이 이제 그에게 하나 둘씩 선명하고 분명하게 분노를 불러일으키며 모습을 드러냈다. 자식이 없는 노총각이 자신의 재산을 친구의 두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 그보다 더 단순하고 더 자연스러운 것은 없겠지만 전 재산을 그 아이들 중 한 명에게만 물려준다면 사람들은 놀라워하고 소곤거리며 끝내 슬며시 미소를 짓는다. 어떻게 그가 그것을 예상하지 못했을까? 어떻게 아버지가 그것을 감지하지 못했을까? 어떻게 어머니가 그것을 짐작하지 못했을까? 그랬다. 예기치 못한 돈이 그렇게 굴러들어와 잔뜩 들뜬 바람에 그런 생각은 그들의 뇌리를 스쳐가지조차 않았다. 게다가 그 단순한 인물들이 어떻게 그런 비열한 의심을 품을 수 있었겠는가. 네, 이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이야기 종종 듣죠. 뭐 로또가 당첨된 사람들의 가족이 어떤 파국에 처하게 되는지 그런 사례들 종종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예기치 않았던 그 유산이 이 가족에 딱 들어오는 순간, 그것도 장이라는 둘째 아들에게 들어오는 순간 이 가족의 비극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예. 그 유산이라는 하나의 매개를 통해서 인간들의 심리를 아주 속속들이 파헤쳐 가는데요. 이 소설이 발표된 건 1887년입니다. 예. 그러니까 프랑스의 자본주의가 이제 본 궤도에 오를 때죠. 화폐라는 신에 의해서 인간들의 영혼이, 그리고 이 정신들이 어떻게 깊은 균열을 일으키는가를 보여주는, 그리고 그걸 아주 정확한 문체로, 그리고 아주 깊이 있는 통찰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예. 피에르의 의심은 끊이질 않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간직하고 있던 어머니의 옛 예인을 찾아내고, 그리고 결국은 자기마저도 파멸로 몰고 가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소설입니다. 그러면서 가족 간의 관계라는 것도 이제 다 거짓이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예. 그리고 자신이 진짜 아들인지 아닌지까지도 의심하게 되고, 뭐 출생의 비밀이야말로 이 흥미의 진원지잖아요. 예. 그 진원지를 들어가는 순간에
진원지에서 바로 자기 삶이 폭파돼 버리는 그런 상태까지 이릅니다. 이 피에르 장을 읽으시다 보면은 좋은 소설이 흔히 그렇듯이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됩니다. 예기치 않았던 삶의 계기들이 침투해 들어올 때, 예컨대 여기에서 말하는 돈이라는 게 갑작스럽게 주어질 때 인간들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나는 또 얼마나 깊은 수렁에 빠져드는지 등등을 하나하나 촘촘하게 이렇게 읽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혹시 우리 김 PD는 뭐 이런 돈벼락 맞아보신 적 있습니까? 아유, 그런 적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제가 어느 정도냐면요. 항상 뭐 어디 가서 행운권 추첨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딱 한 번 된 적이 있었는데 보니까 다 당첨되는 그런 행운권 추첨. 예. 그거 빼놓고는 제가 정말 야, 오늘 대박 났다. 이럴 만한 일들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하느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대단히 다행스러운데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브리핑하면서 열심히 살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만나게 되고 네. 또 많은 사람들의 사랑도 받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긴 한데 다음엔 하나님이 복권 당첨도 되는 그런 인생을 한번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뭐 그렇게 또 기도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예. 네. 그래서 피에르가 이제 어머니를 의심하고 뭐 이런 과정들 쭉 겪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 삶의 이제 파국으로 다가가는데 그 지점 한 구절 읽어볼게요. 예. 그리고 그도 그녀만큼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어머니입니다. 그는 피에르고요. 더 이상 어머니를 사랑하지 못해서, 더 이상 어머니를 존경하지 못해서 어머니를 괴롭히고 있어서 고통스러웠다. 그는 여인의 마음이자 어머니의 마음이기도 한 그 마음 속에 자신 때문에 벌어진 피 흐르는 상처를 한껏 들쑤셔 놓고 나서 어머니가 얼마나 비참하고 절망적인지가 느껴지면 홀로 시내로 나갔고 후회로 어찌나 괴롭던지 연민으로 어찌나 힘들던지 아들의 경멸로 그처럼 어머니를 짓뭉갰다는 것이 어찌나 가슴 아프던지 바다에 몸을 던져 빠져 죽음으로써 전부 다 끝장내고 싶을 정도였다. 네, 이런 상황까지 치닫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연찮게 전해온 유산이 이런 어머니와 자식의 사랑의 고리들을 끊어버리고요. 모든 이들을 파면을 몰고 가는 그런 무파상의 훌륭한 심리소설 한 편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유산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많은 유산을 남기고 간 부모님, 스라의 자녀들 돌아가신 이후로 사이가 좋은 경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거의 없어요. 예. 근데 이게 자기 위로인지는 모르겠는데 제 주위에 행복한 부자들이 눈에 띄지가 않아요. 제가 그렇게 봐서 그런지 예. 좀 부유하면서도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행복한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예.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본 것이기도 하겠죠. 금방 우리 김 PD 말씀하신 많은 유산 있잖아요. 예. 찰스 디킨스의 소설 중에 위대한 유산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작품이. 여기서 위대한 유산은 결국은 자기 영혼입니다. 뭐 소설가들이니까 그런 꿈을 꾸겼다 싶지만 좀 지나고 보면은 인간 간의 소중한 관계들이 정말 귀한 자산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걸 관계의 자산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그 관계만큼 귀한 자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근데 화폐로 환산된 자산들이 그 관계를 파괴해버릴 때 우리는 그 돈의 저주에 그대로 말려들게 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예. 그리고 끝으로 이 소설집에는 맨 앞에 모파상이 직접 쓴 소설이라는 글이 있어요. 예. 이게 이제 소설이란 무엇인가, 소설은 어떻게 쓰는가, 이론가와 소설가의 관계 등에 관한 명문으로 이름이 높습니다. 예. 문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것도 함께 읽어보시고요. 아울러서 제가 가끔씩 우리 김 PD에게 지청구를 하곤 하지만 예. 소설을 너무 얕잡아 보는 경향이 있는데 예를 들면 소설 쓰고 있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뭐 요즘 만화 같은 얘기라고 듣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강풀이나 이런 분들이 또 뭐라 그러실 거요? 그분들은 웹툰이어서 꼭 만화의 영역으로만 보기는 참 큰일 났네요. 어쩌면 좋을지. 여기 모파상은 아주 사소한 일상 속에서 인생의 진실들에 육박해 갈 수 있다는 거죠. 예. 그게 소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론가들이 조정하거나 길들일 수 없는 소설의 고유의 길이 있다는 거죠. 아주 훌륭한 글이니까 아울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민을 넣어주는 친구 쇼한 침대. 쇼한 침대가 고민을 들어준다고? 편안한 잠자리의 친구 쇼한 침대. 그렇게 편안하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나 포근한 느낌. 오늘부터 내 친구 쇼한 침대. 어디에 있다고? 검색창에 쇼한 침대. 이준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준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이제 수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제인 구달이 친구들과 같이 쓴 희망의 밥상이라는 책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인 구달하면은 동물학자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정확히는 동물행동학자. 동물행동학자? 행동학자가 뭡니까? 네, 그러니까 동물을 뭐 해부학적으로 연구하는 게 아니고 동물의 행동을 연구해서 그 의미를 읽어내는 분야인 것 같아요. 예, 예. 우리 제인 구달 선생은 침팬지를 연구한 사람으로 아주 유명하죠. 예, 예. 침팬지와 깊은 우정을 나눈 학자로 잘 알려져 있고요. 예. 침팬지의 행동을 통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묻고 있습니다. 아, 그런 제인 구달이 밥상에 대해서 글을 쓴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인 구달 선생의 책은 한국에 많이 알려져 있죠. 예. 뭐 자서전도 그렇고요. 희망의 씨앗, 제가 좋아하는 책인데요. 이 식물들, 꽃과 나무들 얘기를 쓴 책이고요. 예. 희망의 이유라는 책도 아주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침팬지를 통해서 인간의 존재 이유를 묻는 인간의 그늘에서라는 책도 뭐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 교수님께서 밥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 맥락, 배경 뭐 대충 짐작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 뭐 매일 밥을 먹지 않을 수가 없죠. 예. 밥 안 먹고 고기만 먹는 사람들도 그게 다 밥에 포함되죠. 근데 우리가 먹거리라고 얘기하는데 먹거리란 말보다는 먹을거리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예, 예. 이 책에서는 먹을거리라고 다 얘기하는데 그게 옳은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어떤 국회의원이 밥을 짓는 사람들, 우리에게 식탁을 제공하는 사람들을 아주 모독하는 말을 해서 어제 오늘 뭐 아주 시끌시끌한데요. 예. 당연합니다. 우리 인간에 대한 모독보다 더 심각한 게 인간을 키우는 밥에 대한 모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 밥 한 그릇에 담긴 사연들을 읽는 사람이라면은 그렇게 감히 얘기하지 못할 겁니다. 예. 하늘과 땅과 농부들의 손길이 만나고 그리고 집에서 어머니들의 정성이 빚어낸 밥 한 그릇의 사연을 모르고서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 사실 그 사람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인간이 어디까지 심각하게 추락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예. 오늘 이 제인 구달의 이 희망의 밥상은 원 제목이 Harvest for Hope예요. 그러니까 희망을 위한 수확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우리의 식탁에 펼쳐지는 이야기들을 곰곰이 잘 읽어보면은 자연을 파괴하고 인간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식탁이 꾸려지고 있다는 게 제인 구달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 예를 들어 삼겹살을 먹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삼겹살 한 점을 먹을 때 한 점에 깃든 이야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돼지들의
사연들이 있겠죠. 근데 그 돼지들의 사연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은 너무나 아픈 이력들이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거죠. 우리 김 PD는 뭐 소나 돼지들의 사연들에 귀를 기울이니 잘 모르겠는데 고기 한 점을 먹을 때마다 그 이야기를 듣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저자가 소개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몬산토라는 종자 기업 있잖아요. 아, 몬산토 유명하죠. 네, 아주 악명 높은 기업이죠. 예. 그 기업과 싸움을 벌이던 슈마이저라는 사람의 그 얘기를 전하면서 이렇게 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이제 나는 73살, 아내는 72살입니다.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아있을지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내 손자들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주고 싶은지 말입니다. 내 조부모님들과 부모님들은 땅이라는 유산을 남겨주셨습니다. 나는 내 아이들에게 도구로 물든 땅과 공기 그리고 물을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우리의 식탁을 화려하게 장식한 그 이면에는 우리가 사는 이 지구를 도구로 물드는 그런 사연들이 깃들어 있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농약을 퍼붓듯이 하고요. 그리고 닭이든 오리든 돼지든 소든 대량 생산하듯이 유전자 변형을 가해서 아주 잔혹한 방식으로 생산해서 우리 식탁에 놓인다는 거죠. 그 결과가 우리 후세대들의 미래를 다 빼앗는 것이라고 제인 구달은 얘기를 합니다. 동물 얘기 나와서 얘기인데 우리 김 PD가 좀 서운해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뉴스공장을 듣긴 들어요. 가끔씩. 아니 그 방송계의 GMO를 어떻게 들으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 김어준 총수를 얘기를 듣다 보면은 아침부터 고기를 드신다 그러는데 우리 김 PD는 안 그러실 줄 압니다만은 예. 확실히 아침부터 고기를 드시는 분들이 우리의 그 골목 상권까지 막 침탈하는 모양이에요. 구석구석까지. 근데 우리 김 PD는 고기 한 점의 사연들을 들으면서 먹더라도 이렇게 맛있게 먹기 때문에 심성이 김어준 총수만큼 거시기 하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이때 거시기란 말이 참 대단합니다. 고기 한 점 얘기를 했는데요. 이어서 사육장 얘기하면서 제인구달이 얘기하는 구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먹는 고기 한 점 한 점들이 우리 식탁에 놓이기까지 돼지나 닭이나 오리나 소나 얘들이 겪는 고통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예. 네, 제인구달은 그 이야기들이 고통들이 울부짖음이 귀에 들려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부터 나는 세계 곳곳에서 수십억 마리의 동물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 너무나 자세히 알게 되었다. 그 동물들이 겪는 모든 고통의 뿌리는 그들이 고통과 공포를 느끼며 만족과 기쁨, 절망도 느낄 줄 안다는 사실을 무시한 채 단순히 사물로 취급되는 데 있음이 분명하다. 그 동물들도 천성적으로 타고난 여러 가지 행동들을 가능한 한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도록 허락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돼지는 땅을 파헤치고 새끼 돼지들은 꿀꿀대면서 자기들끼리 서로를 쫓고 쫓기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젖소는 푸른 풀밭에서 풀을 뜯고 새끼 젖소들은 이른 아침 햇살을 받으며 장난을 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가금류들은 땅을 긁거나 쪼아댈 수 있어야 하고 날개를 활짝 펼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농장의 모든 동물들은 깨끗한 밀집을 깐 자리에서 잠잘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이 산업적인 공장식 사육장에서 대량 생산되는 육류들은 사실 이런 권리들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육류들을 소비하는, 섭취하는 인간들도 사육되는 동물들의 이 고통들을 닮아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우리 제인구달 선생은 프랑켄푸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프랑켄슈타인이라는 그 메리 셸리가 쓴 SF 소설에서 따온 말입니다. 괴물 같은 음식들을 인간들이 먹어치운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서 인간들도 괴물을 하지 않는가라고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햄버거를 통해서 감염된 질병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 햄버거 병이라고 하나?
그게 바로 인간의 업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식탁을 꾸리고 있는 이런 사연들뿐만 아니라 제가 오늘 이 책을 고른 이유는 사실은 요 구절 때문입니다. 예. 이 급식의 역사는 아주 오래됐는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집안의 이른바 가사노동자, 주부들의 일손을 덜어주면서 또 가사노동자들이 새로운 일을 통해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나쁜 의미에서 이 급식은 학교에서 획일적인 식탁을 제공함으로써 평균적인 인간을 재생산하는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런 말보다는 급식이란 문제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먹으면서 이 먹거리에 깃든 사연들을 어떻게 읽어낼 것인지 그리고 밥 한 그릇, 고기 한 점, 그리고 국 한 그릇이 나에게 어떻게 전해졌는지 그 이야기를 듣는 하나의 교육적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인구달의 얘기를 그 관련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부모가 아이의 건강한 식습관을 수학 점수나 역사 지식만큼 중요하게 여긴다면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더 건강해질지 상상해보라. 우리 아이들에게 영양 많은 유기농 과일과 채소, 허브 등을 기르는 방법을 가르치고 이 재료들을 가지고 맛있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치는 장면을 상상해보라. 아이들이 음식에 얽힌 보다 행복하고 유익한 이야기를 배우고 지구와 우리 몸 그리고 우리 인간의 정신을 건강하게 하면서 과일과 야채를 기르는 방법에 대해 배우는 장면을 상상해보라. 전통 음식과 의례의 가치, 손님 초대상을 아름답게 꾸미는 기술, 식사 중의 대화가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치는 학교가 있는 상상을 해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학교에서 아이들이 급식을 먹으면서 이런 꿈을 꾸는 게 제인구달이 상상하는 세계인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자면은 이 학생들의 식탁을 꾸리기 위해서 급식 노동자들의 노고가 얼마나 많이 깃들어 있겠습니까? 그걸 단순한 동네 아줌마로 얘기하거나 부가가치나 생산성을 창출하지 못하니까 정규직이 웬 말이냐는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거야말로 밥을 먹지 않고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몰라도 정말 입에 꺼내서는 안 될 말이죠.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다급한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얘기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어떠한 개인의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걸 우리에게 전해주는 사람들 그리고 식탁에까지 맛있게 조리해서 만들어준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는 이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표해서 이 아무개라는 국회의원이 자기 속내를 드러낸 것 같아요. 대단히 씁쓸하면서도 그 식탁의 혁명을 통해서 사소하지만 한 그릇의 밥이 우리 앞에 놓이기까지 우주와 지구와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깃들어 있다는 걸 알 때 비로소 우리가 살만한 세상,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세상을 상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전혀 딴 맥락의 질문이 될 텐데 우리 교수님이 즐겨 찾는 밥집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사는 동네에 산속에 있는 산사랑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밥집이 있고요. 그리고 제 직장 근처에 있는 냉면집도 있고요. 산사랑이라 하면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에 있는 음식점 말씀하시는 거죠? 네. 031-263-6070. 그리고 냉면집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요. 우리 구기터널 앞에 있는 냉면집인데, 워낙 유명한 집이어서, 사람들이 많이 찾습니다. 교수님한테나 유명하죠, 뭐. 혹시 오장동 함흥냉면은 아니고요? 맞습니다. 그 집입니다. 오장동 함흥냉면. 그렇군요. 오장동 함흥냉면. 구기터널 근처에 있는, 여기 전화번호는 안 나와서, 알아서 찾아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맛있는 집들이야 많죠. 나중에 기회 되면 하나씩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제인구달이 마지막에 우리 독자들에게 당부하듯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의 물건, 한 끼의 식사를 통해 세상을 바꾸자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소비자의 권리를 통해서 우리 몬센토를 비롯해서 유전자 변형 식품을 만드는 곳들, 그런 도축
회사들 이런 데에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예. 함께 식사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어디나 있다고 얘기를 하죠. 예. 이게 일상적이어서 소소해 보여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어쩌면 이게 결정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네. 제인 구달의 작품. 네. 책 제목이 희망의 밥상입니다. 희망의 밥상. 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트럼프는 어떤 사람이에요? 중국은 왜 티베트의 독립을 반대하죠?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애를 쓰던데 왜 이러는 건가요? 어린이에게 세계를 읽는 눈을 드립니다. 처음 만나는 국제뉴스 완전 정보. 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는 복지 혜택이 많을까요? 이스라엘은 왜 수시로 팔레스타인을 향해 폭격과 테러를 서슴지 않을까요? 왜 남미에는 미국을 싫어하는 나라가 많아요? 이 모든 고민을 시사평론가이자 문화학 박사인 김용민 아저씨가 풀어드립니다. 처음 만나는 국제뉴스 완전 정보. 동산사에서 나왔습니다. 왜 이러는 건가요? 유저와 유저 사이 소통 랭커와 일반 유저 소통 초보와 게임 사이의 소통 마당을 깔았다 해. 그래도 반지 업데이트 반지 유저와 유저 사이 소통 랭커와 일반 유저 소통 초보와 게임 사이의 소통 마당을 깔았다 해. 그래도 반지 업데이트 반지 이제 목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전국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사과라고 해야 할지 진정성은 그렇게 썩 느껴지지 않습니다만은 예, 실기했다는 분석 네. 거기에 더해서 이거 갖고 어떻게 국민들의 성난 마음을 달랠 수 있겠는가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그걸 사과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안철수 씨는 자기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자와의 교섭이랄까 소통 자체가 어려운 사람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할까 또는 배신감 느낄까를 안다면 솔직하게 사과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할 것 같은데 예. 그분은 살아온 과정이 그래서인지 자기 확신에 들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확신의 노예들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예. 안철수 씨도 확신의 노예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자기 틀에 갇혀서 갇혀나오지 못한 채 예.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접점을 마련하는 데 대단히 미숙한 그런 심리 상태를 보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아이고 참 안타까워요. 일반인보다는 훨씬 나은 품격과 공감 능력 이걸 기대하는데 우리가 정치인들한테 말이죠. 자, 교수님 그럼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런 기대는 아마 접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나가는 지도자를 만나기가 쉽지가 않죠. 지금 어쩌면 우리가 보고 있는 지도자들 중에 소수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누군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한병철 선생의 타자의 추방이라는 책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김 PD에게 간단하게 질문 하나 던질게요. 혹시 잡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이때 잡은 영어의 잡이 아니고 한자 잡입니다. 예. 우리 잡놈 할 때 우리 김 PD가 쓴 평전 중에 잡놈이 들어가는 책이 있죠? 예. 네. 어떻습니까? 그 잡놈이란 말을 들을 때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 글쎄요. 평범한 사람 아닌가요?
평범하다. 잡스럽다 할 때. 예. 또는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면 어떨까? 혹시 알쓸신잡이라는 방송 본 적 있습니까? 예, 그럼요. 재미있던가요? 그 멤버 다 합쳐도 정선태 교수님만은 못할 것 같다. 무슨 뭐 말씀? 그런 생각을 제가 항상 갖고 있습니다. 네, 못 들은 걸 하겠습니다. 알쓸신잡이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이게 그 원말이라 그러죠? 알아봤자 쓸모없는 신비로운 잡학사전인데, 누가 지었는지 참 잘 잡은 것 같아요, 제목을. 지식이라는 게 유용성만을 가지고 가늠할 수가 없잖아요. 예. 알아봐야 쓸모없는 정말 우리 인문학 같은 게 대표적인 사례죠. 잡스럽지만 대단히 신비하죠. 예. 신비한 게 바로 잡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는 이 잡스럽단 말 대단히 부정적으로 씁니다. 예. 너 왜 이렇게 잡스럽니? 라거나 금방 말씀드린 잡놈이라고 할 때는 대단히 부정적인 어감이 강하죠. 근데 이 잡이란 말의 불교적 쓰임새를 보면 이렇습니다. 화엄이란 말이 있잖아요. 예. 우리가 화엄 사상할 때 또는 화엄 종할 때 화엄이란 말이 잡화엄식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풀어서 말씀드리면 잡은 잡스러울다 할 때 잡자고요. 화는 꽃화자 또는 뭐 핵심이 된다 할 정화할 때 화자고요. 엄자는 장엄하다 할 때 엄자고 식은 꾸미다 할 때 식자입니다. 잡스러운 꽃들이 장엄하게 꾸미고 있는 풍경, 이게 화엄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질적인 것들이 한 자리에서 어우러질 때 비로소 그게 화엄의 세계를 상징한다는 거죠. 세상살이도 그렇잖아요. 정말 다른 사람들이, 이질적인 사람들이 각각의 고유성을 주장하면서도 함께 어우러질 때 그 사회를 우리가 바람직한 아름다운 사회라고 얘기하죠. 개인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자신의 순정한 모습만 있는 게 아니고 잡스러운 생각들을 자기의 정신세계 속에서 꾸며 나갈 때 대단히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안철수 씨는 잡스러운 사람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순정한 사람이죠. 순정하고 순수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순정하고 순수한 사람 같습니다. 철학적으로도 그런데요. 이런 사람을 좀 어렵게 말씀드리면 자기 동일성의 회로에 갇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순수성만을 주장하지 다른 것과의 교섭이나 소통을 받아들이지 않죠. 이 세상에서 가장 힘겨운 게 연애 또는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 사랑의 과정, 연애의 과정이야말로 잡스러움을 만나는 결정적인 계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사랑의 순간이란 자신의 주체가 파열되는 재난의 상태라고들 얘기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타자의 추방을 고른 이유는 사실은 안철수 씨를 보면서 자기 자신의 회로에 갇혀있는 사람의 어떤 비극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귀담아 듣지 않을 때 그게 결국은 자기 파괴로 이어지죠. 이 점이 타자의 추방이 강조하는 핵심입니다. 몇 구절만 읽어볼 텐데요. 조금 어려울지 모르지만은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구절이 있네요. 타자의 폭력만 파괴적인 것이 아니다. 타자의 추방은 아주 다른 파괴 과정을, 즉 자기 파괴를 작동시킨다. 타자의 부정성을 거부하는 시스템은 자기 파괴적인 특징을 나타낸다. 어렵죠? 무슨 얘기냐면은 타자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란 일단은 자기와 다르기 때문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부정성을 내가 받아들일 때 나는 더욱 풍요로워지고 다른 방향을 향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다른 사람과의 교섭을 용납하지 않는 사람들은 타자의 부정적인 측면, 부정성을 마주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자기 동일성, 자기만이 옳다라는 회로에 빠져버리고 그게 결국은 자기 파괴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지적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통을 얘기하고 뭐 교섭을 얘기하고 통섭을 얘기하고 하는데 결국은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사물, 다른 대상과 어떻게 만나느냐가 결국은 자기의 정신과 자기의 영혼과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정말 경청해야 할 부분일 것 같기도 한데 우리 한국의 많은 지도자들은 극소수를 제외한 많은 지도자들은 타자의 부정성을 거부하는 자기 확신적인 폐쇄로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확신의 노예들을 떠올릴 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른바 근본주의자들입니다. 이 근본주의자들이야말로 자신의 믿음만이 옳고 다른 모든 것은 그르다라는 선악 이분법의 논리에 고착돼 있잖아요. 그 경우에 결국은 근본주의자들이 자기 파괴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한병철 선생은 다른 책에서도 얘기하지만 이 책에서도 결국은 현대사회가 모든 것을 획일화하는 그런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것을 받아들이고 다른 의견을 듣고 거기에서 새로운 생각을 하고 새로운 사상을 바탕으로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을 포기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타자의 언어와 타자의 목소리, 타자의 생각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고민하면서 저 뒷부분에서 경청하기라는 항목을 설정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만 읽어볼게요. 경청은 수동적 행동이 아니다. 특별한 능동성이 경청의 특징이다. 나는 우선 타자를 환영해야 한다. 다시 말해 타자의 다름을 긍정해야 한다. 그러고 나서 나는 그를 경청한다. 경청은 선사하는 것, 주는 것, 선물이다. 경청은 타자가 비로소 말을 시작하도록 돕는다. 경청은 타자의 말을 수동적으로 쫓아가지 않는다. 어떤 면에서 경청은 말하기에 선행한다. 경청은 타자로 하여금 비로소 말을 하게 한다. 나는 타자가 말을 하기 전에 이미 경청한다. 혹은 나는 타자가 말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경청한다. 경청은 타자를 말하기로 초대하고 타자가 그의 다름을 드러내도록 풀어준다. 경청은 타자가 자유롭게 말하는 공명의 공간이다. 그래서 경청은 치유할 수 있다. 시처럼 이 경구가 이어집니다. 이 경청이야말로 선사하는 것이자 선물이라는 말이 아주 인상 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많은 말을, 저도 경청의 능력은 부족한 편인데요. 자기 말을 하기에 급급하지 남의 말을 듣는데 좀 인색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다시 말씀드리자면 김어준 총수보다 김 PD를 좋아하는 이유가 김 PD는 경청의 능력이 훨씬 탁월한 것 같습니다. 그거야말로 선물이고요. 그거야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하게 자유로운 그 공간들을 열어주는 그런 능력인 것 같습니다. 너무 당연해서 제가 특별히 거기 감동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아까 이 주체와 타자 관련해서 경청과 관련해서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주체와 타자의 교섭, 소통을 다시 꺼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경청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기도 하지만 직접 제가 생각하기에는 알쓸신잡에서 얘기하는 알아봐야 쓸모없는 책들, 예를 들면은 많은 소설들, 인문학적인 책들 읽는 것도 경청의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리고 나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우호적인 침묵의 자세로 들어주면서 내가 미처 몰랐던 나를 발견하는 것도 경청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게 결국은 나를 지금과 다른 사람으로 가꿔주고요. 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내가 더욱 풍요로워지는 그런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확신의 상태에 빠져서 확신의 노예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결국 다른 사람들을 힘겹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마저도 파괴적인 국면으로 몰고 가는 안아무개 시를 떠올리면서 이 경청의 능력에 대해서 한병철 선생의 타자의 추방을 하나의 좌표로 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 주변에 이 공감 능력을 키워줄 그런 참모들은 없을까요? 대식으로 말씀드리면은 잡스럽고 신비한 세계, 문학이 펼쳐놓은 이 장엄한 세계, 또는 일상적이지만 아주 깊이 있는 의미를 담고 있는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주변에? 네. 그렇지 않고서야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도록 놔뒀겠습니까?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됐으면 큰일 날 뻔했겠어요. 아이고,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본인이 앞으로 할 역할이 있으면 또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처럼 참 무서운 말이 또 없네요. 네, 역시나 자기 확신의 그물망에서 못 튀어나왔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대통령을 두고서 많은 사람들이 평가할 때 경청의 능력이 대단히 뛰어나다고들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최고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렵더라도 이런 경청의 능력을 더 깊이 있게 갖고 나갔으면 하는 게 이 어용 시민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어용 시민이요. 아니 근데 이제 야당과도 소통하라, 생각이 다른 사람과도 소통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언론들 보도를 보면은 문 대통령이 그런 의지가 전혀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평가하던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대단히 어려운 질문인데 그 질문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대화가 되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사람하고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 예. 쉽지 않죠. 그럼에도 이 정치라는 게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 설득해서 자신의 뜻을 펼치는 예술이라고 한다면은 정치를 예술이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도 듣긴 들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정말로 대화의 의지가 없다는 확인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는 또 다른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겠죠. 마키아벨리즘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읽는데 대화를 시도하는 그 과정의 진정성이 나중에 이 대화를 접는 진정성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쉽지는 않은데 경청의 능력을 가동해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시도해 보는 게 맞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상대방이 소통하자 이러지만 실상은 엿먹일 의도,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정략적으로 대화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커트를 시킬 수 있을지 이것도 사실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침묵이 답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침묵. 말보다 더 무서운 언어가 눈빛이기도 하고 침묵이기도 하죠. 예. 그리고 다른 행동들을 통해서 충분히 대화할 자세가 돼 있는데 저 상대방은 전혀 대화에 들어올 능력도 없거니와 어떤 의지나 자세가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도 또 다른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 몸에 적폐청산 새싹 땅콩차가 또 왔어요. 새싹 땅콩차 최초 이벤트 2+1 티백 2개를 사시면 하나 더 드립니다. 뜨거운 여름 차갑게 먹으면 더욱 좋은 맛있는 새싹 땅콩차 내 몸에 적폐청산. 인터넷 구매 전창걸몰닷컴 전화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이제 금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박상용 소설가가 파괴했네요. 그래요? 예. 소식을 못 들었는데. 그 소식을 모르셨습니까, 교수님? 내가 우리 김 PD 통하지 않으면 세상 소식을 어떻게 알겠어요? 예. 문학엔 밝으시지만 이 뉴스에는 좀 덜 밝으시네요, 우리 교수님. 네, 조금 덜 밝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분인데 예. 대단히 난해하면서도 깊이 있는 통찰을 보여주는 대작들을 쓰셨죠. 저는 아겔다마라는 작품, 좀 오래된 작품인데요. 거기 유다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네. 유대 젤로 땅에 사주를 받고 예수를 팔아넘긴 그 유다. 예. 유다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어서 또 관심이 많았는데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박상용 소설가가 어떤 문학 세계를 갖고 있었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상윤 선생은 전라북도 장수에서 태어났습니다. 뭐 말씀하신 아겔다마를 비롯해서 예. 죽음의 한 연구, 7조론 등 대작을 썼는데요. 예. 아주 그 유장한 문체, 그리고 이 전라북도 사투리가 아주 풍부하게 포함된 그런 유장한 문체로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철학적인 통찰을 보여주는 아주 유니크한 독특한 문학 세계를 펼쳐 보였죠. 예. 그런데 이 아겔다마를 우리 김 PD가 읽었다는 게 놀랍네요. 이 관심사기도 하고요. 그랬군요. 그러니까 이제 가론유다 하면은 쓰레기, 배신자 뭐 이런 식으로 다 인식하지만 이 가론유다가 실은 예수가 미적되고 있으니까 뭔가 정치혁명을 일으켜서 세상을 엎어야 되는데 너무 신선 노름이나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를 팔아넘겨가지고 민족 해방 투사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판을 흔들기 위해서 나섰다. 이런 내용이 상당히 이단적인 그런 관점이긴 하겠지만은 저한테는 굉장히 새로웠습니다. 훌륭합니다. 그 박상윤 선생은 기독교뿐만 아니고 예. 무속의 세계에서부터 시작해서 불교의 세계까지 파고들면서 인간의 존재 이유를 묻습니다. 예. 대단히 어려워요. 문장도 아주 길고 그리고 내용도 쉽지도 않고 더군다나 이 전라북도 지역 방언이 대거 포함되어서 어지간한 인내력이 없이는 읽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인내의 극한을 넘어서면은 우리 문학 세계에서 볼 수 없었던 장관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상윤 선생 소설 읽기를 시도했다가 접곤하는데 우리 김 PD 아겔다마 읽었다는 게 새롭게 보이네요. 그것만 읽었습니다. 그런데 예. 내가 그 맘마이스를 보니까 예. 요상하게 꾸미고 나오던데 예. 무슨 컨셉이에요? 맘마 있으니까 뭔가 좀 맘마의 그 이미지를 만들어낼 길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우리 국민 TV 조합원들께서 달라붙어가지고 저를 이렇게 맘마로 만들어 놓고 계십니다. 예. 요즘 맘마는 머리에 꽃도 꽂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럴 시간에 책 좀 더 읽지. 세상사를 보다 많은 분들에게 브리핑하기 위한 저의 고육지책입니다. 예. 근데 고육지책이라고 말하지만은 예. 앞에서 말한 건 농담이고 네. 책 읽지 않아도 좋으니까 예. 우리 김 PD의 그런 시사 광대 기질이 예. 잘 보여서 한참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제 보셨군요. 네, 오디오로만 듣다가 예. 유튜브로 어젯밤에 처음 봤어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교수님. 저는 사실 그 아겔다마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가론유다가 왜 그랬을까? 이게 사실은 실존적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예. 많은 그 사상가들이 그 문제에 몰두하죠. 예. 단순히 배신으로만 읽을 것인지 어떤 실존적 선택의 기로에서 네. 얼마나 깊은 고민을 했는지 등등에 와서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예. 다음에 우리 유다 얘기 한번 해보죠. 예. 많은 소설가들이 또 유다를 주인공으로 등장시키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시가 있는 금요일이죠? 네, 맞습니다. 먼저 우리 김 PD 아이들이 학교 다니죠, 지금? 예, 둘째까지 지금 초등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바빠서 아이들과 놀아줄 시간이 많이 없을 줄 압니다만은. 안 바빠도 안 놀아줍니다. 예. 그러다가 나중에 큰 구라칩니다. 지금도 다치고 있습니다. 이 아내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여튼 갈등 관계를 빚은 적도 있는데 제가 그때마다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죽으면은 내 장례식장에 조용히 왔다가 눈물만 흘리고 가는 여성들이 어마어마함을 당신은 느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어떤 광고 보니까 예쁜 아이가 아빠 내일도 놀러와 이러던데 예. 아마 그 말을 들을 날이 멀지 않았겠네요.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아이들이 다 컸습니다만은 숭이초등학교의 학교폭력 얘기를 들으면서 한국 사회가 정말 그 어린이들을 제대로 기르고 있는가, 어린이들의 권리들을 제대로 지켜주고 있는가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숭인초등학교 학교 폭력에 연루된 재벌 손자니 뭐니 하는 건 제 관심사 바뀌고요. 어쩌다가 이런 지경까지 왔는가 생각을 하다가 오늘은 김진경 선생의 시집 광화문을 지나며를 골랐습니다. 아, 예. 광화문을 지나며. 이 광화문의 그 의미가 이제는 민주주의의 어떤 그런 아이콘이 됐어요. 뭐 그런 맥락은 아니죠. 네, 그런 맥락은 아닙니다만은 예. 그럼에도 김진경 선생의 그 시 세계를 보면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광화문을 지나면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김진경 선생은 정교조 창립을 주도한 초대 멤버로 아주 유명합니다. 예. 15년 동안 해직의 세월을 보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시뿐만 아니고 아주 동화를 통해서 아이들을 문학적으로 가르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분이고요. 우리 시대의 정말 참스승 중에 한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예. 네, 지금은 정교조가 법의 노조로 돼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예. 아니면 김진경 선생님의 속이 많이 탈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그 한국의 교육 현장에 대해서 아주 통렬한 비판을 합니다. 예. 이 시집에서 예컨대 교사들을 위한 비나리라는 시를 보면은 비나리죠? 교사들을 위한 비나리. 그래서 비나리는 기도를 하는 거죠. 하늘에 기도를 하는 걸 뜻합니다. 긴 시인데 여기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인간 상품을 만드는 교육의 제물이 되어 점수라는 가격 표시에 매달려 죽어간 이 땅의 아이들. 이 땅에 한 맺힌 모든 귀신들이여 우리들과 함께 하소서. 이런 구절이 있는데 예. 한국의 교육제도는 인간 상품을 대량 생산하는 시스템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학생들은 다 점수라는 가격 표시에 매달려서 죽어가죠. 학교 폭력도 그 현상의 하나로 저한테는 보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 경쟁의 논리에 찌들어서 동무들과 함께 어울려 놀지도 못하고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지도 못하는 아이들이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옆에 있는 자기보다 아주 못하거나 다른 아이들을 짓밟음으로써 자기를 증명하는 것밖에 없겠죠. 예. 이건 어른들의 폭력을 아이들이 내면화해서 그대로 표현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예. 학교 폭력은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제 짧은 경험에 따르면은 아이들을 정말 자유롭게 놀게 할 경우에는 폭력이 들어설 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아이들 계속 쪼고 학원을 뺑뺑이 돌리고 아이들에게 놀 시간을 다 빼앗아 버리고 그럴 때 아이들이 자신의 그 억압을 분출할 길이 뭐가 있겠습니까? 옆에 있는 약한 자들, 자기와 다른 자들에게 폭력적으로 향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이 아이들에게 살아있는 언어로 우리의 생생한 삶을 가르치고 또 이 땅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인지 배우게 하는 것이 학교가 할 일이고 또 선생님들이 할 일일 텐데 예. 뭐 선생님들의 사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은 성적에 매달려서 경쟁의 또 다른 노예가 되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폭력은 아마 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광화문을 지나며 이 시집에서 풍뎅이라는 시 한 편 읽어보겠습니다. 예. 풍뎅이 한 마리가 유리창에 늘어붙어 날고 있다. 보이지 않는 유리벽. 닿을 수 없는 거리를 안타까이 다리를 버둥거린다. 그렇다. 우리들의 만남은 늘 벽이었다. 아이들의 이름을 모르는 선생과 선생의 이름을 모르는 아이들이 만나는 교실. 유리창에 늘어붙어 허우적거리는 풍뎅이처럼 우리들의 말은 닿을 수 없는 거리를 안타깝게 더듬거리고 늘 그랬다. 추락해서 날개가 부러진 풍뎅이가 눈에 띄듯이 이미 피투성이가 된 마음으로 내 앞에 올 때 나는 비로소 너희들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다. 시험지를 훔쳤다는 둥, 답안지 점수를 몰래 고쳤다는 둥, 무거운 제목들의 눌리운 날개를 늘어뜨릴 때 우리는 서로의 상처에 몇 마디 안 잊히는 말들을 새기고 헤어졌다. 너는 학교를 그만두고 나는 다시 지루한 일상에 빠져들고 그러나 늘 놀란 듯이 일어나 어둠 속에 떨어져 퍼득이는 우리들의 날개를 보고 결국엔 우리 모두가 너와 같았다. 살아가는 동안 보이지 않는 유리벽, 닿을 수 없는 거리, 버둥거리다가 땅에 떨어져 날개가 부러지고
모가지가 비틀린 채 빙빙 돌아가는, 그러나 우리들의 말, 우리들의 날개는 유리벽 위를 날아오르고. 네, 이렇게 끝나는 시입니다. 이 시에서 얘기하듯이 보이지 않는 벽으로 교사와 학생 사이가 갇혀 있고요. 학생들은 다 공부하라고 밀어붙이고, 예. 아이들은 선생과의 언어를 잃어버리고, 대화는 사라져버리죠. 선생과 학생 사이에 놓인 그 완강한 유리벽이 둘의 만남을 불가능하게 하다 보면은 정서적인 교류가 있을 리가 만무하죠. 예. 그러다 보면 아이들을 평가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성적이라는 것밖에 없고, 예. 또 부모의 압박에 짓눌려서 선생님들은 자신들의 가르쳐야 할 바를 다 잃어버린 채 교과서를 달달 외우는 방향으로 전락해 버리거나 성적을 올리는 기계가 돼버리는 상황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죠. 예. 어린아이들이 자유롭지 않으면은 그 세상도 자유롭지 않다는 건 뭐 분명하죠. 예. 이 시에서도 얘기하듯이 날개를 버둥거리는 그 이미지가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면은 예. 옆에 있는 우리 아이는 어떤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정서적 교감이 없고 우리가 살아있는 세계를 자유롭게 볼 수 없는, 어린이로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얼마나 많은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지도 우리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시대,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역사를 그대로 가르치고, 우리가 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가르치고, 성적만이 우리의 삶을 보증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배워갈 때야 비로소 학교의 억압적인 분위기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좋아하는 시여서 한 편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질문이라는 시입니다. 이제 한글을 모르는 사람은 없으니까 영어를 모르는 게 까막눈이라고, 우리나라도 많이 발전한 셈이라고 말씀하시는 선생님. 선생님이나 우리나 모두 까막눈이 아닌가요? 소문에 소문이 꼬리를 물고 2강이니 3강이니 4강이 모여 우리나라가 통일을 해야 된다는 등 서로 머리를 맞대고 수군댄다는데 선생님이나 우리나 까맣게 모르잖아요. 세상을 색안경을 끼고 보지 말라고 타이르시는 선생님. 우리는 모두 색안경을 낀 것이 아닌가요? 소문에 소문이 꼬리를 물고 일본이 어떻다는 등 얘기하는데 중앙청에 펄럭이는 일장기의 붉은 태양, 그것이 푸르른 평화의 빛깔이라고 길거리에 서서 일장기를 흔들었잖아요. 이것은 사랑의 매라고 종아리를 때리시는 선생님. 우리들은 얼마나 더 사랑을 받아야 되나요? 20만 동학군이 죽었다는 우금치, 한 마리 몰살당했다는 제암리, 어린애까지 학살당했다는 거창군, 이루다 할 수 없는 마을과 도시, 온 땅이 푸른 멍이 들었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사랑을 받아야 되나요? 남의 자유와 남의 평등을 위해 얼마나 더 맞아야 하나요? 대답해 주세요, 선생님. 침묵만이 오래오래 눈처럼 쌓여 온 세상을 하얗게 덮었는데 쓸데없는 귀는 잘라버릴까요? 쓸데없는 눈은 덮어버릴까요? 살아남아야 한다는 말만이 오래오래 내려 온 세상을 하얗게 덮었는데 위험한 입은 막아버릴까요? 시끄러운 세상이 너무나 조용해요. 대답해 주세요, 선생님. 네, 이렇게 마무리되는 시입니다. 1986년에 나온 시집인데요. 예. 당시 상황을 떠올리면은 독재와 맞서 싸우는, 그리고 역사를 왜곡하는 세력과 싸우고 있는 현실들을 다 가로막은 채 교과서에 그 검은 활자들만을 주입하는 그런 선생님들을 교사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바라본 시인 것 같습니다. 전교조 창립 이후 30년이 지났는데, 네. 물론 이제 세상도 많이 바뀌고 풍조도 많이 바뀌었지만은 새로운 교육에 대한 두려움, 경계심, 이건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 참교육이라고 하면은 금방 빨갱이를 연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죠. 예, 예. 그리고 어떻게든 정교조를 물어뜯으려고 하는 그 정치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사람들의 폐악질이 끝나지 않으면은 예. 참교육을 지향하는 선생님들의 길도 아마 그렇게 편안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제가 이제 올해 44인데 얼마 전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1970년생부터 74년생까지가 가장 진보적인 세대로 이렇게 분류가 됐더라고요. 근데 그 세대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사춘기 시절 전교조 교사들의 해직 사태를 직접 현장에서 지켜본 그런 세대들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지금 세대들에게 각별한 사회의식을 심어준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제 제자들 중에도 오래전 제자입니다만은 이 정교조 선생님들에게 배운 친구들은 생각이 달라요. 세상을 보는 눈도 다르고요. 그렇다고 선생님들이 또 해직되실 수는 없는 문제인데, 민주주의가 피를 먹고 큰다. 이런 말이 또 새삼 실감이 납니다만, 그때 선생님들의 눈물과 또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 교육이 그래도 체벌 없는 그런 학교, 또 학생들에게 창의성, 자율성, 또 민주적 의식 함양, 이런 것들을 교육 목표로 만드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지만은 이런 노예교육에서 전인교육, 참교육으로 느리지만 꾸준하게 나아온 데는 이 정교조 선생님의 많은 노력들이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죠. 네, 거꾸로 보면은 이런 참교육을 지향하는 정교조 선생님들의 이 노력을 폄하하는 세력들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게 무엇인지도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그냥 노예로 묶어두고 싶은 거죠. 말 잘 듣는 개돼지로 묶어두고 싶고, 경쟁의 논리에 처절하게 허우적거리는 모습들을 아주 뿌듯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싶어 하겠죠.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이 시집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 한 편이 실려 있어요. 어머니는 늘 나의 한계였습니다. 라는 그 구절이 대단히 인상적인 그런 작품인데요. 시간이 허락하면은 읽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교수님. 네, 편지라는 시입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편지를 붙입니다. 이제까지 쓰기는 많이 썼지만 봉투에 넣어 붙이지는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 저녁을 못 먹고 잠드는 밤, 어머니는 몇천 장 종이 뭉치를 이고 오셨습니다. 한 장 한 장 일일이 풀칠을 하고 접어붙이고 우리들이 지쳐서 잠든 뒤에도 어머니는 밤새워 편지 봉투를 붙이셨습니다. 새벽에 만든 봉투를 이고 나가시고 한 뎃박 쌀을 사다 밥을 지었습니다. 밤을 새운 긴 노동 뒤에 상에 오른 한 그릇 밥을 보셨습니까? 밥알 위에 떨어지는 눈물을 보셨습니까? 세상은 못 견디게 엄숙한 것이었습니다. 나날의 생활이 이렇게 사랑의 노동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세상은 너무도 엄숙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나의 배움이 부끄러웠습니다. 손가락이 다 해지도록 풀칠을 하는 어머니 곁에서 읽어가는 교과서의 페이지들이 부끄러웠습니다. 어머니는 늘 나의 한계였습니다. 나의 말이 사랑이 되고 노동이 되어 한 장의 봉투에 베인 어머니의 눈물을 넘어설 수 없다면 나는 영원히 아무에게도 나의 말을 건네지 않으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나의 결벽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노동을 넘어서지 못하는 나의 말들은 늘 나에겐 채찍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편지를 붙입니다. 편지를 붙일까 말까 망설이며 몇 걸음 걷다가 깨달음처럼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너의 말을 너의 것으로 가두는 한 영원히 사랑과 노동에 이를 수 없을 것이다. 내리는 눈발은 서로 엉기며 떨어져 한 세상을 덮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편지를 붙입니다. 이것은 사랑과 노동이 더 이상 버림받지 않는 새날을 향한 나의 노래입니다. 내가 나에게 내민 최초의 악수입니다. 아내여, 창밖에 눈이 내리고 이 밤은 당신이 처음으로 서러운 이 땅의 어머니가 되는 밤입니다. 네. 울컥하죠? 네. 이런 이 땅의 사랑과 노동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무슨 밥하는 아주머니 뭐니 해서 모욕하는 이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시입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민 브리핑,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주간방송 종합편과 함께 하셨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은 매일 아침 업데이트되는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편을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